오늘 이야기는 캐나다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자입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개발이 덜 된 나라를 시장으로 삼는 나름의 사업 전략이었죠. 당시에 저는 사업을 하며 방글라데시 현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마야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마야는 저보다 3살가량 어렸는데 얼굴이 정말로 예뻐서 처음 봤을 때 한 번에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야는 성인이 되고 나서 엄격한 이슬람 집안에서 겨우 허락을 받고 대학을 다니며 간신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와 마야는 서로가 첫 연인 사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었지만, 마야는 자기가 외국인이랑 첫 연애를 시작한 걸 들키게 되면 아마 집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거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참고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권 국가로 이 중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고, 마야의 집안도 이런 서양을 제법 가지고 있었죠.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을 내세워 인간의 보편 가치인 민주주의나 자유를 반대하고 억압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일단 방글라데시 자체가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딸이나 친척 또는 아내를 죽이는 명예살인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아무튼 저는 마야랑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이 되었을 때 서로 약혼 얘기도 할 만큼 무척 가까워졌지만, 당연히 마야네 집안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야네 집안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 연애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기다 오래전에 명예살인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야는 오빠랑 동생이 있었는데 위아래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부모와도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마야가 해준 이야기인데, 답답하게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냐며 부모님께 따졌을 때는 온몸에 멍이 들 만큼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고 몇 시간 동안 방에 갇힌 적도 있다고 했죠. 이슬람 자체가 악은 아니고 제가 만난 이슬람교 중에도 정말 착하고 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만큼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된 그날은 상당히 후덥지근한 날이었죠. 당시 저는 마야랑 제가 살던 집에서 사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누가 왔나 싶어 옷을 대충 입은 뒤 밖으로 나가봤죠. 밖으로 나가보니 웬 중년 남자 하나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당신 집에 이렇게 생긴 여자 있냐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 속 여자는 마야였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정보가 새어나갔다며 한탄했습니다. 제 표정을 바라보던 중년 남자가 대뜸 화를 내더니 자기 딸한테 뭔 짓 한 거냐며 당장 경찰 불러서 감옥에 넣어버린다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뭔가 제대로 꼬임을 직감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 등 뒤로 마야가 나타났습니다. 마야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와 헐렁한 반팔티에 실내에서 입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본 2명의 남자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마야를 보고 지금 내가 뭘 본 거냐, 너 옷이 그게 뭐냐, 외간 남자랑 허락도 없이 한 집에 있다니 정신 나간 거냐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자기 연인이랑 사랑을 할 뿐이고 실내에서 편한 옷을 입을 뿐이라며 반박을 했고, 그러자 그들 중 한 남자가 마야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결국 제가 주먹을 잡고 제지를 하고서야 그 둘은 물러났고, 그들은 물러나면서도 저희 둘을 중얼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대로 각오하라는 눈빛이더군요. 대체 어떻게 마야와 제가 만나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어디로 샌 듯 보였습니다. 제 집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게 분명했고, 나름 미니멀리스트였던 저는 짐도 별로 없었기에 마야가 알아놓은 다른 아파트로 거처를 서둘러 옮겼죠. 그렇게 한 달간은 큰일은 없었습니다. 마야가 더 이상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걸 제외하면 일상에 큰 변화는 없었죠. 그날 마야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밖으로 나가 식료품을 좀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웬 보통 체격이 중년 남자 하나가 제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마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에 마야가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남자는 마야가 보여준 사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비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극도로 엄습한 저는 곧장 계단 아래 숨어 조용히 마야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깥 상황을 설명했더니 마야는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 집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마야는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보고서 말을 하더군요. 누군가 사람을 시켜 저와 마야를 향해 염산 테러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염산 테러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테러인데 이곳에선 염산이 구하기도 쉬워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청원을 거부한 사람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지는 악질 테러였죠. 남자가 들고 있는 액체는 분명 산성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던 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남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땅에 놓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 남자는 알겠다는 듯이 바닥에 비커를 내려놓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염산을 투척하더군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고 천운이 따랐는지 남자가 투척한 염산은 저를 빗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턱을 가격했고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188cm, 98kg, 근육질 체격을 가진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일반인들과 강도가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기절하자마자 곧바로 아파트로 들어가 마야를 데리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을 땐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바닷가 벽 일부가 누렇게 변색되고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가 바닥을 뒤덮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정체불명의 액체는 고농도의 염산이었다고 하더군요. 아쉽게도 도망친 그 남자의 행방은 잡지 못했고 누가 저희를 향해 염산 테러를 사주한 건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주한 사람들이 마야의 가족 중 누구라는 게 기정사실이었지만 심증만 존재하지 물증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사업을 접고 캐나다로 돌아갔죠. 마야도 저의 도움으로 함께 캐나다로 가게 되었고 저랑 마야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캐나다로 간 뒤 저와 마야의 연애는 별탈 없이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죠. 마야는 저랑 살면서 종교를 저와 같은 불교로 가지게 되었고 자유라는 가치를 얻고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같은 선진국과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더군요. 수년이 지나 이걸 쓰면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만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